1975년 부산 초량동에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목포의 낡은 여관방. 거기서 발견된 기록 한 권이 모든 걸 뒤흔들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 말해줄 순 없습니다. 왜냐면 구독 안 누른 분은 비밀 열쇠가 없거든요. 자, 지금 눌러요. 안 누르면 제가 입 꾹 닫습니다. 눌렀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75년 여름 부산 초량동의 좁은 골목길은 오후 햇살에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두의 기적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3살 이정아는 낡은 고무신을 끌며 골목 어귀를 돌아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작은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팔찌는 정화에게 너무 컸지만 정화는 그걸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마치 그 작은 은빛고리가 자신을 지켜줄 부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화야, 어디 가니? 뒤에서 언니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살 영숙은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영숙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와 크게 다툰 탓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 정화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정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영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에 쫓겨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해 볼 여유는 없었죠. 초량동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오래된 적산가옥들 사이로 새로 지어진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빨래비누 거품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 소리까지. 정화는 친구 순인의 집 앞 골목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순인의 집에서는 어머니의 구성진 판소리 연습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순이 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판소리꾼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구슬픈 가락이 여름 오후의 더위를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에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화 맞지?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30살 남짓해 보이는 남자가 정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남자의 눈빛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죠. 누구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나는 내 언니 친구야. 영숙이가 너 찾고 있어서 데리러 왔어. 남자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니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영숙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정화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부선 기차였죠. 정화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기차 소리는 왜인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나를 찾고 있어요? 그럼 급한 일이래. 빨리 가자. 남자는 정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담배 냄새와 섞인 묘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정화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너무 복잡했고 어느새 정화는 낯선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묘하게 침착한 걸음으로 말입니다.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은팔찌가 땀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것만 같았죠. 그때 갑자기 앞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어린애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니? 위험해. 뒤따라온 남자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정화가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초량동 골목에서는 작은 은팔찌 하나만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화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숙은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골목 어귀에서 발견된 은팔찌만이 정화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팔찌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은빛 금속이 영숙의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마치 동생의 마지막 체온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영숙은 여전히 그 팔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날 오후의 불안한 예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동생을 붙잡았다면, 만약 함께 나갔다면, 만약.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었죠. 2005년 가을 목포의 바닷바람은 짠맛과 함께 쓸쓸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수진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목포역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수진은 15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온갖 사건 현장을 누볐지만 오늘따라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취재건은 오래전 실종 사건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유달산 밑에 있는 여관이라고 하던데 수진은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포의 한 시민단체에서 제보한 내용이었죠. 오래된 여관에서 정체불명의 기록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유달산 기슭으로 향하는 길, 수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목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옛 적산가옥들과 새로 지어진 상가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묘하게 애잔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관은 생각보다 더 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외벽은 바닷바람에 바래져 있었고 간판의 글씨도 반쯤 지워져 있었죠. 유달여관이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다담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침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최병호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건 기억하시죠? 최병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 그 기자분. 2층 201호 방에 있는 물건들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물건들이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건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있던 거라서. 최병호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일단 방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201호 방문 앞에 서니 묵직한 철문 냄새가 났죠. 여기입니다. 최병호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이불과 낡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표지는 바래져 있었지만 거기 적힌 글씨는 또렷했죠. 이정화의 일기. 수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이 이름 혹시 아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최병호는 여전히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가지런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언니야, 미안해. 나는 이제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부산이 아닌 건 확실한데. 수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적인 기록이었죠. 사장님, 이 방에 언제부터 이런 물건들이 있었던 건가요? 한 10년 정도 됐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최병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을 날씨였는데도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수지는 녹음기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는데 안에는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재생할 수는 없었죠. 혹시나 중요한 증거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물건들 잠시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최병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반응이 더욱 수진의 의심을 키웠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서 조심스러워서요. 수진은 일기장을 더 펼쳐봤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왔어. 무서운 눈으로 나를 봐. 언니, 정말 보고 싶어? 우리 집 된장찌개 냄새도 그립고 순이 엄마 판소리 소리도 그리워.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수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 여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 있나요? 이상한 일이라니요? 누군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 여관을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최병호의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죠. 수지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야, 나 정말 무서워.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야. 이번엔 정말로 끝일 것 같아. 만약 이 일기를 누가 발견한다면 부탁이야. 언니한테 전해줘. 나는 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순간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바깥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 일기의 주인, 혹시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수진이 다시 물었지만 최병호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까지만 있어주세요. 그 이후엔 문을 잠가야 하니까요. 수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일기장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여관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걸까?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상상도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틀 후 한수진은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수지는 가방 속 일기장을 만져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일기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이정아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975년 부산 초량동 실종사건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작은 기사 하나만 실려 있었지만 거기서 가족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목소리는 깊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씨이신가요? 저는 한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이정아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죠. 어떻게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영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지는 부산에 있는 영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김영숙은 40대 중반이었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과 성성해진 머리카락이 지난 30년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죠. 기자님, 정말로 동생과 관련된 건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도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놀라는 것도 당연했죠. 영숙 씨, 이걸 보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이정아의 일기라는 글씨를 본 순간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받아든 영숙은 첫 장을 펼쳐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화의 글씨예요. 분명해요. 이 아이는 언제나 글씨를 이렇게 또박또박 썼거든요.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영숙 씨, 진정하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수지는 영숙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30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날 만약 제가 동생을 붙잡았다면 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와서 어머니와 싸우셨죠. 집안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저는 동생이 나가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가서 놀다 오라고 했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도 동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를 다 뒤졌죠. 그런데 뭘 발견하신 건가요? 동생이 끼고 다니던 은팔찌가 골목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만 덩그러니 영숙은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도 그 은팔찌를 차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 팔찌예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팔찌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아직도 단단했습니다. 마치 영숙의 그리움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다고 가출 소녀 정도로만 취급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영숙이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동생의 글씨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기자님, 이 일기는 정말 동생이 쓴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 적힌 내용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생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수진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기의 날짜를 보면
실종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쓰여진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정화는 어디선가 감금되어 있었다는 얘기였죠. 영숙 씨, 혹시 그 당시 동생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수상한 사람이라.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때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아이들이 몇 명 더 사라졌다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 가출로 처리됐죠.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영숙의 말을 들으니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죠. 영숙 씨, 혹시 그때 동생이 만났을 수도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글쎄요. 동네 아이들 말로는 검은색 승용차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기장에서 수진이 놓쳤던 부분을 발견한 영숙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기자님, 이거 봐주세요. 영숙이 가리킨 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 이번엔 다른 아저씨도 함께.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 언니, 나는 이제 정말로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짓들을. 글이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쓰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말이죠. 영숙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가장 끔찍한 방향으로 풀리고 있었죠. 수진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이 암시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영숙 씨, 이 일기를 발견한 곳이 목포의 한 여관이었어요. 혹시 그곳과 연관이 있을 수도. 목포요? 왜 하필 목포에? 바로 그때 영숙이 뭔가를 기억해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요. 목포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 동네에서 목포로 이사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관업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사라지고 얼마 후에 갑자기 이사를 갔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우일 가능성이 높았죠. 혹시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나이는 그때 20살 초반이었을 거예요. 키가 크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여자아이들을 자주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이 차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확신했죠. 최병우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의 작은 아파트에는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영숙은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목포에서 가져온 낡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그 작은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재생 버튼을 누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하는 건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장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동생의 목소리까지 듣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영숙 씨,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정화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 수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오랜 경험을 쌓았지만 이런 기록을 들어보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영숙은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봐요. 동생을, 정화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다가 곧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산이 아니야.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 언니야, 나 무서워. 바로 이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 13살 때 그대로의 앳된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배어 있었죠. 정화야, 정화. 영숙은 녹음기에 손을 뻗었지만 수진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더 들어봐야 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어.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서 그 사람들이 밥은 가져다 줘. 하지만 나는 먹고 싶지 않아. 토할 것 같거든.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력이 쇠해지고 있는 것 같았죠. 언니 기억나? 우리가 함께 먹던 어머니의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순이네에서 들리던 판소리 소리도 그리워. 여기는 너무 조용해. 바다 소리만 들려. 바다 소리라는 말에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포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단서였죠. 그때 녹음기에서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고 이어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아, 안 돼. 또 왔어. 정화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제발 그만해요. 정화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픈 줄 알아야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화의 흐느끼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꺼주세요. 제발 꺼주세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야, 나는 이제 정말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짓들이.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고 수진도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죠. 한참 후에야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목소리, 남자 목소리 기억나세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수지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영숙 씨, 혹시 목포 여관 주인의 목소리일까요? 뭐라고요? 최병호의 목소리 같아요. 30년이 흘러서 변하긴 했지만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는 분명히 최병호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죠. 그럼 그 사람이. 영숙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만든 놈이. 수지는 녹음기를 다시 되돌려서 남자의 목소리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확신이 강해졌죠. 영숙 씨, 우리는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님, 30년이 지났어요.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게다가 동생은 이미.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정화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화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그 자식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는 3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병호, 그놈을 직접 만나서 따져 묻고 싶어요. 내 동생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수지는 영숙을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럼 함께 가주세요. 기자님도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영숙의 말에 수진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목포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병호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병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탁자 위에서 희미한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화의 마지막 호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틀 후 목포의 가을밤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수진과 김영숙은 유달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여전히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고 건물 전체에는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정말 들어가야 하나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들은 후 영숙은 이틀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꿈속에서도 계속 정화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정화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 해요. 수진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니 여전히 그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최병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 그 기자분. 최병호는 수진을 알아봤지만 영숙을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사장님, 이분은 김영숙 씨예요. 이정화의 언니분이시고요. 수진의 말을 들은 순간 최병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화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최병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수진이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목소리, 당신 목소리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최병호는 여전히 발뺌하려 했지만 영숙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최병호.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1975년에 부산 초량동에 살았죠? 우리 동생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이사를 갔고. 최병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을 줄 알았나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 동생 정화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최병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정말 제대로 말해요. 내 동생이 어떻게 된 건지.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최병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진실을 말하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병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초량동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뭐요? 동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최병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을요? 여자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화도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길만 안내했을 뿐이에요. 길 안내가 뭐예요?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그날 정화가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스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최병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정화에게 언니가 찾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차까지 데려다 줬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차에 태우자마자 정화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하면서. 그때 저도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죠. 영숙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최병호에게 달려들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차는 목포로 왔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여관으로. 다른 여관이요?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일들이. 최병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정화를 그곳에 데려다 준 후에 저는 바로 도망쳤거든요. 도망쳤다고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아이가 제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최병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여기로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그 일을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정화의 일기와 녹음기가 여기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최병호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 동생은 어디 있어요? 살아있기라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최병호의 대답에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단서였지만 결국 동생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사장님, 그 조직 폭력배들 이름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기억나기는.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다들 죽거나 감옥에 갔을 테니까. 그래도 말해보세요. 보스는 김태식이라는 놈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최동욱, 박영호. 이런 놈들이 있었죠. 수지는 그 이름들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추적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정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는 거죠? 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최병호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그날 밤 수진과 영숙은 여관을 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수진 씨, 정말로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진도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사건을 추적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기자님이시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내일 밤 10시에 유달산 정상에서 만나요. 이정화에 대한 진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함정일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화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밤 유달산 정상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수진과 김영숙은 정상의 정자에서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포 시내의 불빛들이 발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둠보다 더 깊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죠. 정말 올까요? 영숙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와야만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수진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제보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10시가 되자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죠. 기자님이십니까? 나타난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말라깽이의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이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한수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영숙입니다. 이정화의 언니예요. 영숙이 자신을 소개하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의 언니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당신은 누구시고 왜 저희를 부르신 건가요? 남자는 한참 동안 영숙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 그 일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최병우가 언급했던 이름 중 하나였거든요. 당신이 그때 그 조직에 맞습니다. 김태식 밑에서 일했었죠. 하지만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박영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숙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박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말해주세요. 제발.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정자난간에 기대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화는 목포의 한 여관으로 끌려왔어요. 최병우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엔요? 처음 며칠은 그냥 감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화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려 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어린 여자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하지만 정화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그래서 김태식이 화가 났죠. 박영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정화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여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죠. 영숙과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김태식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래서 우리한테 명령했어요. 정화를 바다에. 박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놈들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숙은 박영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렸죠. 영숙 씨, 진정하세요.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박영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때 겁쟁이였어요. 그럼 동생은 정말로.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박영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그 다음날 아침 김태식이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른 지역으로 보냈죠. 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김태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수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김태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큰 공포에 사로잡힌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죠. 안 돼. 들켰어. 박영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빨리 도망쳐야 해요. 박영호는 다른 길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여러 명의 남자들이 정상을 둘러쌌습니다. 박영호, 오랜만이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죠. 최병호였습니다. 병호야, 너 왜 여기에? 내가 입을 열 줄 알았어.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지. 최병호는 더 이상 여관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죠. 수진 씨, 영숙 씨, 너무 깊이 파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최병호의 말에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고백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진짜 범인이군요. 범인이라. 그런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병호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정화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일 모든 걸 알려드리죠. 지금은 조용히 따라오세요. 최병호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수진과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망쳐요. 박영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과 영숙은 완전히 포위당했죠. 그날 밤 유달산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의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달여관으로 다시 끌려온 수진과 영숙은 2층 201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따로 어디론가 끌려갔고 방 문 앞에는 최병호의 부하들이 지키고 서 있었죠. 30년 전 정화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바로 그 방에서 이제 영숙과 수진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진도 불안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병우가 들어왔죠. 그의 뒤로는 또 다른 인물이 따라왔는데 그건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여성을 본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죠. 누구세요? 영숙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그 여성이 씩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정화? 맞아요, 언니. 저예요. 정화였습니다. 30년이 지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정화였죠.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화야. 정화. 너 살아있었구나. 영숙이 울먹이며 정화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정화는 차갑게 물러섰습니다. 언니, 그렇게 반가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화가 아니거든요. 정화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30년 동안 언니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저를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했나요? 정화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화야, 나는 계속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거짓말이에요. 언니는 그냥 포기했잖아요. 저 혼자 이 지옥에서 살라고 내버려뒀으면서. 정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화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 정화의 태도가 더욱 당혹스러웠거든요. 정화 씨,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병우 오빠가 저를 살려주셨죠. 정화는 최병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애정이 서려 있었죠. 살려줬다고요? 네. 그날 밤 김태식이 저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명령했을 때 병우 오빠가 저를 숨겨주셨어요. 영숙과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집에 안 돌아왔니?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영숙이 절규했습니다. 돌아간다고요? 이미 더러워진 몸으로요? 정화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인걸. 언니는 몰라요. 그 일들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요. 병우 오빠와 함께. 그때 수진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잠깐. 그럼 당신들이 일기와 녹음기를 일부러 그 방에 놓아둔 건가요? 최병우가 씩 웃었습니다. 영리하네요, 기자님.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미끼를 뿌린 거죠. 미끼요? 영숙 씨를 여기로 오게 하기 위해서요. 정화가 꼭 언니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수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저를 버린 언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영숙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래요? 그럼 왜 그날 나를 혼자 보냈어요? 왜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정화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언니가 그날 나를 막았다면, 만약 함께 있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영숙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혼자 견딘 고통을 언니가 알기나 해요? 바로 그때 수진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정화 씨,
혹시 녹음기의 목소리, 그게 진짜 당시 목소리인가요? 정아와 최병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님은 정말 눈치가 빠르네요. 최병호가 말했습니다. 그 녹음은 최근에 만든 거예요. 정아가 직접 연기한 거죠. 수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일기도 가짜인 건가요? 일기는 진짜예요. 제가 실제로 썼어요. 다만, 최근에 다시 쓴 거죠. 정화의 고백에 영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언니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저처럼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화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영숙의 간절한 말에 정화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런 거짓말로 저를 또 속이려고 하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야.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영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경찰들이 따라왔죠. 경찰이다. 손들어. 최병우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박영우가 신고했어요. 모든 걸 다 털어놨거든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체포되는 최병우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병우 오빠, 정화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 최병우가 수갑을 차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내 언니는 널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영숙은 정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화야, 이제 집에 가자. 우리 함께. 정화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자매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유달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품고 있지 않았죠.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한 달 후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김영숙과 이정아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는 30년 만에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원망이 모두 녹아내린 지금 남은 건 그리워했던 언니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죠. 정아야, 커피 괜찮니? 네, 언니.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네요. 정아의 얼굴에는 예전의 천진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언니의 사랑 앞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최병호는 인신매매와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영호는 자수한 공로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김태식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죄목으로 복역 중이어서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죠. 정화야,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원망만 했던 것 같아요. 정화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때 제가 만약 집에 돌아갔다면 언니가 저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바보야, 당연히 안아줬을 거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인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죠. 영숙 씨, 정아 씨, 기사가 나왔어요. 수진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면에는 이런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목포 여관방에서 발견된 기록의 비밀.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기자님, 제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언니를 괴롭힌 일 정말 죄송해요. 정화 씨, 그건 상처받은 마음이 한 일이에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잖아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정화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정말 고마웠어요.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정화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수지는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언니가 곁에 있잖아요. 네. 열심히 살아볼게요. 수진이 떠난 후 두 자매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화야, 이제 뭘 하고 싶니?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럼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작긴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화는 언니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진짜 웃음이었죠. 언니, 그런데 저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악몽도 꾸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영숙은 정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수지는 서울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속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고통스러운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목포의 낡은 여관방에서 발견된 일기와 녹음기. 그것은 처음엔 한 소녀의 절망적인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처받은 두 자매를 다시 만나게 해준 희망의 메시지였죠. 이정아 씨는 30년 동안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니 김영숙 씨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그 오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30년 만에 돌아온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남겨진 자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기억하고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감정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기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정아 씨와 김영숙 씨는 이제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와 원망의 기록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기록을 말입니다. 수지는 글을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기자님, 정화가 오늘 처음으로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녀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편 목포의 유달여관은 폐업했습니다. 그 2층 201호 방에는
아직도 작은 손톱 자국들이 벽에 남아 있었죠. 누군가의 절망적인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산 초량동의 골목길은 여전히 복잡하고 번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어귀에서는 이제 두 자매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언니 기억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골목에서 술래잡기 했던 일? 당연히 기억하지. 너는 항상 숨는 걸 좋아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삶이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빼앗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시련 끝에 남는 건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용서의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기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니까요. 이정아와 김영숙, 그리고 한수진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여러분의 기록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기록이 가장 아름다운 새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목포 앞바다는 오늘도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품지 않은 채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다리면서 말이죠.